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맘마이스 오늘따라 유독 외로운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송일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올라가셨죠? 네, 잘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 백은 어떻게 2,500만 원짜리가 맞습니까? 2,500원이었는데. 예. 네,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제 옆에 왜 최욱이 없나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확인은 됐습니다. 뭐 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배가 불렀다죠? 배도 불렀고 네. 이제 또 여자도 만나야 되고. 아유, 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좀 맘마이스 게시판에 안 왔다고 좀 욕 좀 해주세요. 예. 너무 요게 약해. 요게 약해 걔가. 그러니까. 예. 자, 오늘 게스트분 아주 의외의 분이 한 분 네. 나오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이니님이 나오세요. 이니님이 나와요. 그러네. 오늘 이니님이 나오시고 네. 이니님과 또 특수관계인 한 분 또 더 나오십니다. 세상에. 예.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이용해서 샤워를 하면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디아페 비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여러분들 그 저기 유황오리 드셔보셨죠? 얼마나 야들야들합니까? 보들보들하잖아요. 보들보들한가? 네. 아, 세상에. 뭘 얘기해도 먹는 거랑 이렇게 연관시키는 우리 김엄마. 자, 그래서 이 유황을 원료로 사용한 이 디아페 비누는요, 특히 이제 뭐 그 후기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발진 심한 아기 때문에 구매했는데 발진도 많이 진정됐다 이런 후기도 있고 또 트러블 있는 그 피부에 사용했더니 너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맘마이스 보고 구입하셨다는 분들도 많은데 확실히 이 디아페 비누, 이 유황 비누로 쓰고 나서는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아주 절대 다수입니다. 유황이 보습, 아토피, 독성 배출 등의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약하고 예민하고 트러블이 있는 분들에게 참 좋다고 합니다. 네, 예. 비누지만 먹어도 된답니다. 그만큼, 그만큼 이제 식물성 오일 또 천연재료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가족이 쓴다는 생각으로 만든 이 디아페 비누 네이버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 디아페 비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순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는 유명하신 분이 아닐까. 핫한 분입니다. 가장 핫하시고 예.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여러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우리 이분께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핫하게 된 것이 경기도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용인시장이 말이죠.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2조의 예산을 주무르는데 용인 살잖아요. 용인 시민으로서 용인시장 뽑아가지고 검증하셔야지. 지금 용인시장을 뽑진 않았지만은 엉뚱한 데다 돈을 갖다 쓰는 거야. 예컨대 저기 뭐 송전탑 밑에다가 그 운동장 만들어가지고 시민들 여기 와서 운동하라고. 엉뚱한 송전탑 밑에다 운동장을 만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 2조 원을 엉뚱한 데다 갖다 쓰는 이 시정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칼을 뽑고 나오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야 저기 뒤에 뭐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또 데려왔어요 또? 제가 동원 좀 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고요.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라는 걸 맡아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가만히 좀 계세요. 거기는 좀 다른 분들 생각도 해주셔야지. 저출산 고령위원회 그 임명장은 누가 준 거예요? 이니님하고 뭐 사진 찍고 어떻게든 뭐 이니님이랑 좀 엮어보려는. 좀 아니 저는 엮을 이유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이라서 이거 참 너무 불경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저 선거 얘기 조금만 있다고 일단은 지금 우리 이니님이 많이 힘들어요. 뭐 여러 문제가 지금 최근에 좀 언론들 때문에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워낙 조중동 이런 데서 왜곡 보도를 많이 해서 되게 좀 곤혹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오늘 좀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네. 예, 조중동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현재의 우리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고 있는지 예, 그것도 한번 좀 까주셔야 됩니다 오늘. 네. 자, 일단 지금 강남 아파트 뭐 가격 상승이 엄청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세울 때마다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 정부의 어떤 뭐 이런 대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다. 오히려 더 오르는데 부채질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좀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을 다른 지역들은 다 잠잠해졌고 어느 정도 안정됐는데 강남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은 침체하고 가격 떨어졌는데 강남 오르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집값 양극화야. 니네들 집값은 안 오르는데 강남 집값만 오르면 약오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같은 현상인데 이걸 어느 쪽 프레임으로 어느 쪽 이렇게 사진 액자 틀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각종 지표를 선대인 소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진단하자면 지금의 강남 부동산값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먹히고 있다고 봐요. 먹히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약발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투기 규제책을 쓰면 요교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거 소용 없으니까 또는 효과 없으니까 하지 마. 해봐야 요교가 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 양극화 이런 것도 사실은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또 약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저는 왜 이 약발이 먹히고 있다고 보느냐. 박근혜 정부 때 우리는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굉장히 이제 폭등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대구, 광주, 뭐 부산, 제주 뭐 이런 지역들 상당수 지방 지역들이 집값이 올랐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몇 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지방 집값은 대체로 잡혔습니다. 특히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만 좀 이렇게 아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상승세가 좀 꺾였어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도 뭐 경기,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강남 재건축 같은 데거든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강북의 일부 지역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뛰고 있는 건데 이게 약발이 없는 거라면 다른 뭐 물론 강남 재건축은 뛰고 있긴 하지만 약발이 없는 거라면 이렇게 집값이 안정되고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가 안정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진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럼요. 전세가가 거의 집값에 비등비등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요. 집값이 뛰고 이제 전세가도 같이 뛰었는데 지금 전세가는 대체로 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안정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약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 단지 빼놓고는 다 안정세다. 재건축 단지와 그다음에 이제 강북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뭐 좀 상승세를 보이는 데가 있죠. 그러면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는 은마 아파트도 있습니까? 은마 아파트? 은마 아파트 한번 해보세요. 은마 아파트. 또 시험에 들게 하네. 제가 낙곱살이라는 경제 팟캐스트 진행하면서요. 웃기는 걸로 히트를 못 치고 발음 때문에 히트를 친 게 있는데요. 은마 아파트. 은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아니에요. 지금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은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네, 엄마 아파트라고 해서 다들 의아했어요. 이 선대인 소장 어머니가 아주 대단한 제력가구나.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약발이 먹혔고 강남 일부 지역 그리고 강북 일부 지역만 현재 이게 잘 잡히지 않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이님이 좀 초능력을 발휘해서 초능력을 발휘. 잠재울 방법은 없을까요?
초능력을 발휘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언젠간 내려간다. 알아서. 지금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보완책들만 이제 작동이 되면 저는 뭐 충분히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남 집값이 안 잡힌다라는 걸 가지고 약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섣부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강남 재건축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내놓은 그런 정책들이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들어갔어요. 보세요. 신DTI라는 게 있습니다. 신DTI라는 것은 뭐 주택 대출 규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예전에 비하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이 대출을 할 때 대출 한도를 많이 줄여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여러 채 사기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빚을 내서. 1월 말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가요. 오늘이 우리 방송하는 28일이잖아요. 예.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시행이 안 됐는데 시행 약발이 예고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걸 5년 동안 유예를 해주다가 올해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직 재건축 초과 이익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이걸 액수가 얼마다 해서 아직 부과한 사례가 없어요. 이거 5월 이후부터 부과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거 4월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집을 팔아봐야 중과가 되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체감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들이 아직 작동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약발이 안 먹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뭐 정책 발표만 있었지 시행이 된 게 없기 때문에 1월 말 혹은 뭐 4월 이렇게 5월 계속해서 정책이 이제 실제로 적용될 때부터는 훨씬 더 지금보다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적어도 이게 정말 약발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지려면 올해 한 상반기는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은 이거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을 잡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죠. 우리 이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뜨거운 가마솥 무쇠솥이 식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한번 후끈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기가 금방 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변부부터 식어 들어갑니다. 다만 아직 그 뜨거운 이제 무쇠솥에 이제 중심부만 아직 뜨거운 상태다. 그런데 여기도 제대로 이제 정책들이 좀 작동하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뭐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 소장님 모시고 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이제 본인은 용인 시장에 이제 나오시잖아요. 네. 저기 또 용인 시민인 건 아시죠, 우리 김엄마? 용인 시민인 거 다 알고 있죠.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살고 계시고 구성삼로 65. 제 생각에는 한 10인분 용인 시민입니다. 10인분. 일단 드시는 건 한 10인분 드시고. 10인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인시의 이제 시장으로 나오신다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경제연구소 하시다가 왜 시장을 나오나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나오는지부터 좀 슬슬 얘기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죠. 자 일단 왜 나옵니까 용인시 시장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용인의 이제 난개발 문제가 최근에 2차 난개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심각해졌는데 이 문제를 좀 바로잡고 싶은 게 하나. 그 다음에 용인에 아까 뭐 용민님도 뒤에서 들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용인의 한 해 예산이 2조가 넘어요. 정확하게는 올해 예산 규모가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2조가 넘네요. 네네. 그리고 아마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것까지 하면 뭐 2조 한 몇천억, 5천억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초지자체 가운데 5번째 안에 들 정도로 사실 예산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용인이? 네. 일단 수지가 일단 용인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수지, 기흥, 처인 뭐 이렇게 3개구가 있는데 기흥 중엔 또 죽전도 있고 100만 도시가 돼 있거든요. 100만 도시에 2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면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뭐 도시의 품격도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기본적으로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성남시의 예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옆 도시가 이제 성남시인데요. 예. 또 인천시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예. 예를 들면 성남시 또 다른 이웃 도시인 수원시 이런 도시들이 다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고 또 상대적으로 진보 시장들이 들어서셔서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삶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거든요. 근데 아직 용인시는 뭐 아직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장이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까지 뭐 돈을 쓰기보다는 엉뚱한 개발 사업에 막 엄청난 돈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그 해결할 사람은 바로 나다. 네, 나밖에 없다.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나밖에 없다 이러면 또 정신병자 한 명 생겨가는구나 뭐. 아니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 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뭐 실제로 나름대로는 이런 용인시를 바꿀 만한 뭐 공부도 해왔고 경험도 쌓아왔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수 하나 내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가 설 선물 관련해서 또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비타민 엔젤스에서 사실 수 있는 혈액순환에 좋은 그 알티즈 오메가3 있죠. 그리고 눈 건강에 좋은 플로라글로 루테인 있죠. 또 1등 유산균만 넣은 프로바이오틱스 BG까지 비타민 제품 또 루테인 제품 또 유산균 제품 다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영진 씨가 플로라글로 루테인을 안 드신 거군요. 이걸 제가 못 만났어요. 이것만 만났으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 건강도 챙겨드리고 기부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설 선물 비타민 엔젤스. 이거 하나 구매할 때마다 하나가 기부되고 있는 비타민 엔젤스입니다. 네. 자, 국민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 네. 용인시 이제 다음 선거에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도 누구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 그 경선이 좀 치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일단 예상되는 경쟁자들 누구 있습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분만 딱 고르는. 제가 얘기할게요. 백은기 전 국회의원이 있고요. 이우현이라고 얼마 전 용인시 국회의원 이우현 의원 바꿨죠. 네. 그 양반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민주당 내에 용인시 의장까지 지낸 이우현 의원이 있고요. 시의원.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거명되고 있는 분 중에는 현근택 변호사 같은 분도 있고요. 민주당 부대변인이고. 그리고 저쪽 자유한국당은 정찬민 시장 이분들이 지금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로 김용민이가 나올까 말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나오면 후달릴 것 같은데. 그렇지. 이길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이분들은 그래도 경선 과정에
나름의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후발주자니까. 그렇죠. 우리 뭐 시의원이고 하면 용인은 어쨌든 뭐 사람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들을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시민들하고 함께한다. 이게 제일 큰 전략이고요. 네. 저분들 저 5명이랑 같이 한다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뭐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나서 네. 뭐 많은 지역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가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기존의 경쟁자분들이 이분들의 가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 이런 걸 충분히 잘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제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곁에는 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또는 힘 있는 뭐 그런 조직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저와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하고 또 용인시를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시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힘이야말로 제가 당내 경선이든 또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카드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제 용인에서는 이제 두 대상을 공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엄마 아파트를 잘 내 사람으로 만들면은 이거는 뭐 가능하다. 예. 그러네요. 엄마 아파트. 엄마랑 아파트. 엄마 아파트가 중요하고요. 네. 예. 실제로 제가 30, 40대의 그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만나보면 이분들이 뭐 쉽게 말하면 보통 이런 거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사실 많이들 가시는데 30, 40대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생활에서 지역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느끼고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고민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고민들을 좀 해소해주고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문화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잘 마련하면 본인만의 돋보이는 정책.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용인 시민이라면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만 준비하신 거 있죠? 너무 많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제일 괜찮은 거. 다 얘기하면은 선거운동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영리 지역 상호보험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을 하시겠다. 상호보험? 네, 이건 뭐냐면 좀 생소하시죠? 못 들어보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은 아시잖아요, 이제. 보험을 사회적 기업처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건강보험 하고 나서도 이게 뭔가 불안해서 민간 보험을 다 들잖아요. 네. 네, 뭐 실손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영리 지역 상호보험이라는 걸 설립해서 시민들이 가입을 하면 민간 보험료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5분의 1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보장받는 뭐 장애, 사망, 뭐 실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들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실손보험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손보험 비용 정도로 웬만한 모든 그런 그 보험료, 보험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좋지 않나요? 건강보험에 보장이 안 되는 것까지 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하고 나서도 건강보험의 이제 보장성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좀 강화하려고 지금 이제 끌어올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커버 안 되는데 비율이 한 30% 넘거든요. 암이 재발됐을 경우도 이거는 뭐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증 질환들 뭐 이런 경우는 아직도 이제 충분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보험들을 드는 그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보험사들은 이제 그 돈을 잘 계산을 해갖고 적정한 보험료를 이제 해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익이 포함되겠지만 5분의 1 가격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은요. 지금도 민간 보험 이용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의 보험료만 내고요.
일반인들이 내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의 보험료만 내고도 그 해에 발생하는 웬만한 사고 질병에 대한 건 다 보장받습니다. 네.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예, 영리가 아니라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보험을 받아서 그 받은 보험료만큼 보험금,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는 보험금을 다 커버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망 위험에 따라서 또는 각종 질병에 따라서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그 가능성을 이제 계산해서 이제 이 비용을 생각하는데, 이게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로 걷는 보험료,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걷어서 주주의 이윤으로 가거나 이런저런 사업비로 쓰거나 뭐 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지급할 정도보다 약간 넘치게만 걷어서 그걸 가지고 해도 그냥 한 5분의 1 정도의 보험료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님이 TV 나오셔서 띠링띠링 보험 광고 나오시는 묻지도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김영민을 모델로 쓰려고요. 비영리 지역 상호보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게 시도된 게 없는. 이 아이디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게 지금 시도된 적이 없고요. 법적으로는 이미 다 체계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상호보험 형태로 해서 특히 비영리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자, 하나만 더 괜찮으면 뽑아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영희시의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서관. 네, 도서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기에도 이제 되게 불편한 거죠. 주차 시설도 없고 또 언덕배기에 돼 있는 경우들 많고 그냥 이제 싼 땅값 찾아서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그게 책이라든지 사서라든지 이런 또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100만 도시에 도서관이 한 100개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0명당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개. 네. 근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생활할 때 보스턴 경우에는 한 60만 도시에 60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에. 이게 왜 그렇게 도서관이 많아야 하냐면요. 그냥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도시의 문화의 이른바 이제 그 각각 마을마다 문화의 이른바 이제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언제나 손잡고 가서 이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도 즐길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도서관을 많이 짓겠다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10분 거리 정도에 가면 죽전 이마트가 있어요. 네네. 여기는 주부님들이 오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오픈 시간과 이 닫는 시간을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왜 도서관이나 아이들 뭐 보육시설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공립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물론 이제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분들한테는 적절한 수준의 그분들을 보상이 있어야 채용하고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잘 나눠서 그분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주민들,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가서, 그리고 저는 도서관이 왜 굳이 아무것도 반입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북카페처럼 만들면 안 되나요? 네.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카페처럼 운영한다고 해서 커피 판다고 해서 뭐 더러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염되거나 혹은 뭐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거는 커피로 어지러워지면 그거는 방사능이 노출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인을 뭐 이제 바꾸고 싶은 그 의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신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우리 선대인 소장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또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혼자만의 얘기를 들어주면은 이거는 뭐 홍보 방송이죠. 광고 방송이지. 아니 탈탈 틀어도 나올 게 없어. 그래?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지
우리 선대인 소장님의 아내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내분을 모시고 남편의 추악한 과거를 다 까발려서, 왜냐면 이제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대로 가지고 그 여보 미안하다 이러는 거지.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예비주사 맞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소장님의 아내분 이 자리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내 자랑 이런 쇼잉을 아유. 네. 자, 먼저 우리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남편을 지지하고 있는 용인시민 김태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름이 현이죠. 현이요. 현. 예. 김태현 사모님. 예. 그 어떻게 저 남편 왜 만나신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 기자 시절에 동아일보. 예. 뭐 지금 같지는 않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이완배도 있었고 뭐 윤영찬 선배도 있었고 양기대 양기대도 강명시장도 있었고 이낙연 총리도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이제 무슨 기사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일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부랴부랴 땜빵하려고 이제 취재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초입에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이제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까만색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이마 부분에 털이 뽑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때부터 털이 좀 뽑히기 시작했나 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진짜 한눈에 반한다라는 게 이런 거였나 봐요. 네, 하여튼 진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물어봤죠. 좀 무례하긴 한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25인가 6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만으로는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대놓고 들이댔죠. 이제 대놓고 결혼하셨어요? 물으면서. 아니 첫 만남에? 네. 그래서 진짜 무례하다. 무례하게 짝이 없네. 짝이 없어. 근데 안 했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싸 했죠 그냥. 그리고 그 회사 들어가서 이제 취재 아이템 우선 통상 이제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이대면은 결혼했다라고도 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우선은 어장의 물고기는 어장의 물고기야. 이렇게 새로울수록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잘 웃잖아요. 인상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실 나이를 물어봤을 때 약간 뭐지 이렇게 약간 무례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렇게 돌직구 같이 결혼은 하셨어요. 이렇게 들이대고 물어보는데 약간 설레기도 하고. 진짜? 그렇군요. 네. 마음에 있었네. 처음에.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최용님이 안 계신 이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연애질이나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이야 이게 깼다 죽겠어. 장난이 아니에요. 여성 호신용으로도 아주 좋은.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홈쇼핑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데. 인공지능이야. 여보, 요거 사라. 이 맛에 이방송하지. 악명수사대가 나와요. 운전면허 땄을 때 그 이후에 황홀해. 통째로 드시게요? 어떻게? 맛있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쥐었다가 있으면. 이거 가져가도 돼요? 좋은 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국민마켓으로 지금 달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가워라.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김엄마를 겨울마다 미치게 하는 과메기. 아이고 세상에. 포항 죽도 시장의 과메기. 과메기가 다 같은 과메기가 아니라요. 포항 죽도 시장 상인협동조합이 만든 포항 구룡포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만든 비린 맛을 달콤함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사탕 먹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애들이 지금 뭐 이거를 꿀갈 사탕 대신에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과메기를 쪽쪽 빨아서. 그렇지. 얼마나 그냥 입에 달달 녹는지 입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과메기는 맛뿐 아니라 영양도 가득한데요. DHA, 비타민 B, 비타민 E, 오메가 3. 그 중에서 칼슘이 말이죠. 소고기에 5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명품 죽도락 과메기. 자, 주문은요. 010-9896-8282. 010-9896-8282. 이거 전화, 문자, 카톡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은 우리 김엄마가 안철수 버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죽도락으로 검색 안 하시면 실망입니다. 네이버에서 죽도락으로 가자. 잘해. 이게 이제 오늘 방송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나오셨던 그 첫 회에 나오셨던 이재명, 김혜경 부부. 나중에 공중파 예능 프로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정말 아주 저희도 나가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 지금 몇 년째신 거죠? 저희가 이제 올해로 19년 이제 들어가고요. 19년째. 그럼 싸우시잖아요, 그죠? 싸우시겠지 뭐. 그렇죠. 부부가 주로 안 싸울 수는 없죠. 뭐 갖고 많이 싸우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의 진짜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이제 출마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싸웠던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출마를 하면은 아내도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출마 후보에 준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 뭐 이렇죠. 뭐 세상의 모든 아내가 그럴 텐데요. 그냥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딴 사람이 하지 내 남편이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뭐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뭐 일이 일단 바빠지고 시간이 없어지고 또 특히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내가 이런저런 역할들을 또 뭐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생전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던 사람이지만 이른바 이제 정치의 과정이라는 걸 뛰어들게 되면 특히 정치에서도 가장 치열하다는 그런 선거의 과정이 뛰어들면 뭐 못 볼 꼴도 보는 것 같고요. 뭐 예전 같으면 굳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을 뭐 탈탈 틀리듯이 그러면서도 되게 뭐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겠죠. 뭐 모르겠는데요. 아내의 심정으로 보자면 저건 제 심정은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 좀 하고 있어요. 사모님 얘기가 듣고 싶어요. 저희는 제가 맨날 져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거의 맞고요. 근데
이번 선거를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지금의 과정을 겪으면서 되게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미안해요? 제가 사실은 남편이 사실은 이렇게 앞에 서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많이 받고 그에 따른 어떤 뭐 악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그건 남편의 삶의 영역이고 제 삶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산 것도 있고 약간 그랬는데 이번에 하면서는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 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옆에서 제일 많이 지켜본 제 남편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인맥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인맥이란 얘기를 안철수 인맥 아니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안철수 인맥은 아니잖아요. 안철수 인맥 아니고요. 뭐 참 2012년 대선 때 뭐 자리를 타면서도 아니고 그냥 경제 민주화라는 걸 추진해 보고 싶은데 그때 국민들 목소리를 담아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제안이 그때 와서 잠깐 뭐 들어갔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뭐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이 아니라 한 2, 3주 만에 뭐 떨어져 나왔고요. 나오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저는 뭐 그때 당시부터 뭐 이미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연설까지 하고 그랬었고요. 다음 예선 때. 일단 아내분 얘기 좀 들어봐요. 2012년 대선 때. 네, 그 이후로 뭐 지속적으로 뭐 소장님 얘기 그만 좀 해요 이제. 아내분 얘기 좀 듣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네. 이면에 있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걸 내가 같이 보듬어주지 못했구나 그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미안했죠. 예. 김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회복지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하셨어요?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후원개발 쪽으로도 석사 밟았고요. 예. 그리고 사랑의 전화라는 데 예전에 있었었고. 전화도 받으셨어요 그럼? 그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사랑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도 잠깐 있었고 그런 식으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가 되게 상복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98년에 외환위기 터진 직후에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때 사랑의 전화에서 이제 노숙자들 지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럽보 기사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제가 자원을 해서 서울역에 실제로 들어가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까? 예, 노숙자들하고 같이 노숙자 생활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럽보 기사를 썼고요. 사람들이 속던가요? 그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때 노숙인들한테 막 집 사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부동산 폭락한다고? 그때 저도 부동산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주병진 씨가 이렇게 MC를 보셨던 무슨 SBS인가 거기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가 하나 뭐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IMF 터지고 나니 거기서도 이제 잠입 취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병진 씨가 이제 분장을 하시고 TV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침에 이제 노숙자들이 이렇게 그 공용 화장실에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쫙 서 계시더라고요. 앞에 이제 큰 거울이 있어서 이제 거울을 비치면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TV 화면에 잡히는 식의 이제 자맹 취재니까.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이분은 그냥 잠입 취재하러 가신 분인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이따 끌려고 이렇게 치카하려고 서 있는 모습이 잡혀서 모르셨던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 다 놀라시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기자가 됐다더니 노숙자가 됐구나. 그런데 이제 그걸 럽보 기사를 쓰고 나서 이제 기자협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었고요. 또 그게 동아일보 하여튼 뭐 그 당시에 1면 3면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나갔었어요. 아니 우리 저 아내분께서 보실 때 우리 남편은 진짜 객관적으로 시민으로서 보셨을 때 용인시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 고백을 왜 지금 했어요. 사랑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네, 아주 객관적으로. 예, 우선 남편은 제가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사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지나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의의 고민들을 했고, 그리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무겁게 앉아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용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고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간 이상 전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랑해요 여보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될까? 근데 사실 용인이 이제 그 지금 뭐 난개발 이야기도 있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렇죠. 문제인데, 우리 저 손대인 소장을 둘러싸고는 뭐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 뭐 계속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근데 그 맥락을 따져보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일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아니 내가 사는 용인에 어떤 집값 이 가치를 올려주는 시장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이런 선대인 소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선 소장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우선 집값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막 복잡하고 교통 복잡해서, 저희가 지금 사는 지역이 난개발이 지금 이루어져서 3,000세대가 곧 입주하는 곳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거의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성같이 둘러싸여졌어요. 근데 사실 도로가 하나도 안 늘어났거든요. 떨렁 2차선만 있어. 네, 딸랑 2차선만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입주가 되고 나면 저희 동네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가는 길이 굉장히 막히는데 아마 엄청나게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통도 힘들고, 그리고 계속 공사 차량 다니고 막 이런데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주거의 공간이라는 곳은 살기에 그냥 잠만 자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에 편리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남편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전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람 사는 도시로서 이제 리모델링하는 거 이런 방향. 예. 저도 이야기 좀 해도 되나요? 정영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초 안으로 가능합니까? 오케이. 제가 초세할게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 그러니까 정부부터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이렇게 써서 무리하게 사람들한테 빚내게 해서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고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비판한 거지. 뭐 공공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예를 들어서 용인 같으면 난개발을 막아서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이 안 돼서 좀 가난해서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없는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이 협동조합 주택 같은 거라든지 또는 공공 임대주택들을 열심히 지어서 또 그리고 그분들한테 주거 바우처 같은 것들을 제공해 가면서 그분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큰 틀에서. 인위적으로 뭐 투기판 만들고 뭐 재테크 시켜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난개발하면 집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난개발은 하면 아까 아내가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살기가 안 좋아지죠.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 여가 시설이 충분하고 여러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래야 또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용 가치가 높아져서 집값도 올라가는 것이지. 계속 난개발이 일어나면 이게 뭐 아파트 물량은 쏟아지죠.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반 시설도 잘 안 갖춰져서 제대로 이렇게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된다. 그러면 사실 집값도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용인의 경우는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계획적으로 뭐 개발된 지역들은 집값이 계속 이제 강세를 띠는데 난개발 이렇게 막 군데군데 아파트를 꽂아 놓는데 이런 데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뭐 집값 오르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가 시민이라면 살기 좋은 주거 여건을 누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아무래도 반대편, 그러니까 선대인 소장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당선돼야 하는 쪽에서는 선대인이가 용인시장 돼서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타도어를 만들어낼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직은 보면 좀 정치적으로 우파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가 봐요. 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뭐 투기억제책, 규제책 이런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막 쏘아대고 공격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용인에도 이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요즘 이제 지자체장들 보통 이제 노동 문제, 뭐 이제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일자리 문제 혹은 뭐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약속들 아니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은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잠만 자는 도시예요. 아, 배드타운이에요, 완전히. 예, 근데 이제 잠만 자는 도시의 성격이 강한데 그 중에서 좀 이게 정도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인구당 일자리 수가 전국에서 정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 성남시하고 비교를 하면 사업체 수나 일자리 수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같은 100만인데. 그래서 이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옛날식의 그런 산업이 아니고요. 좀 여러분들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데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이제 용인에는 더 넓은 농촌도 있기 때문에 농생명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 또 신재생 에너지 또 전기차 인프라를 공공에서 이렇게 깔면서 또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하면 관련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커지고요. 뭐 그리고 모든 정책들 방향이 또 그런 부분으로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그런 이제 대학의 그 명지대라든지 당국대 같은 이제 관내 대학이 있는데 여기 좋은 연구 인력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뭐 스타트업 캠퍼스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40, 50대 중장년층들 중에서도 퇴직을 앞두고 이 두 번째 직업 또는 두 번째 창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못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명강사들한테 충분한 훈련을 받고 뭐 창업을 하든 또 제2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가동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일자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안 보인다고 자꾸 이제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용인만 하더라도 이런 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들만 3만 명이 넘어요. 3%가 넘는 인구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제 그 변변한 일자리들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예산을 쓸 때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보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애인의 시각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럼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시각으로 뭐가 불편한지를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물 또 도로 또는 도시 인프라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점검할 수 있는 역할, 모니터할 수 있는 역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우리 아내분이 전문이시니까. 자, 그럼 오늘 사실 우리가 용인시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용인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은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 지난 4년 행복하셨어요? 끝으로 우리 맘마이스 청취자분들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은 내가 꼭 까먹지 않고 해야 되겠다. 딴 건 모르겠고요. 그냥 정책을 좀 보시고서 선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방선거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저희가 이렇게 표기 잘못하면
그게 너무 나중에 저희 삶을 힘들게 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책과 그런 거를 조금 꼼꼼히 읽어보는, 그건 어떻게 보면 제 권리더라고요. 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말 저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좀 주세요. 너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마무리. 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노력해서 중앙 권력은 교체했잖아요. 올해는 지역 권력을 교체할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잘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가면 되지만 지금까지 잘 못해왔던 지역은 또 잘 바꾸셔서 지역을 바꿔야 사실은 생활 정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역 정치는 생활 정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앙 권력이 바뀌고 중앙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또 학교에 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또 뭐 학교에 뭐 보조교사라도 한 분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과정들은 도서관이 더 늘어나고 공립유치원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이 바뀌어야, 지역의 권력이 교체돼야 예, 정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뭐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전국 지역에서 지역 권력도 바뀌어서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예, 그런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